예, 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 시작을 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어, 이번 학기 전체가 온라인 강의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목이 원래 이제 그 실험 실습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강의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분류가 이제 3시간 강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 실습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갖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가 필요한데 그 팀은 추후에 공지를 해서 이제 제가 팀을 만들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공학 문제 설정 이 부분을 이제 3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특허까지 이렇게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 집에서 강의 듣는 거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제때 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공학의 그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공학은 문제 해결의 학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문제, 이 문제가 바로 공학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뭐냐? 공학 문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다. 자, 문제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문제가 잘못 출제되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답이죠. 어떤 답이든지 다 인정이 되죠. 네. 즉 문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공학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고객이 바라거나 요구하는 희망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먼 거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발명해요? 전화기를 발명하죠. 오늘날은 이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죠. 자, 공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능이 어떤 조건에서 수행될 수 있는지, 이 조건이란 말은 그 제약 조건 또는 제한 조건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수행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 따라서 이 대안이라는 것은 흔히 딱 정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한 조건만 만족시키면 우리가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공학 문제가 사실은 완벽한 정답이다. 하지 않은 그런 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즉 답이 열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만족시키는 이런 대안들을 찾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이 존재하겠죠. 자, 시장 조사를 통하여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한 후에 이를 기술이나 제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요구되는지 설계자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리한다. 자, 시장 조사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가장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장 조사죠. 4학년 이제 종합설계 교과목 들어가서 학생들 보고 이제 처음 회의를 하면 학생들이 뭐 이런 아이디어 있어 저런 아이디어 있어 아이디어를 가져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시장 조사 했니? 시장 조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은데 그 아이디어가 쓸모 있는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걸 만족시키는 아이디어인지를 파악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문헌조사가 필요합니다. 문헌조사하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도서관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뭐 인터넷 서치 또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특허조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시장에서 이러한 그
기술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파악이 없으면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끝내는 거죠. 아이디어는 뭐 수백만 가지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형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뭐 그냥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형성화시켰을 때 이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를 뭘 통해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이 요구되는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별표 하나 해놓을게요. 자, 시장 조사에 의해 파악된 각 기능들에 대한 개념을 가능한 많이 도출한 뒤에, 자,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을 배우는데요.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계속 나열해가지고 그 중에서 설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좀 골라야겠죠. 모든 아이디어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제한 조건 때문에 안 되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들을 만들고 적절한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이 필요하죠. 이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 가지고 있느냐, 또 이 아이디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적의 해결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적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다음 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책 63페이지부터입니다. 시장 조사에서의 어떤 주의점. 자, 공학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공학적인 용어와 기호를 사용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기술해야 된다. 이 공학적인 용어와 기호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교과목들을 공부를 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장애의 요인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은 결국 공학적인 용어와 기호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공학적인 용어와 기호를 제때제때 제대로 정리해가지고 문제를 잘 정의를 하는 학생들이겠죠. 따라서 공학적인 용어와 기호를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이걸 사용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정확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공학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과 문제가 되는 상황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상황과 문제가 되는 상황을 구분해내야겠죠. 그래서 보통 때는 이렇던데 어떠한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특정한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산이 필요한 거죠. 문제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야겠다. 한 가지 측면에서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그런 책임감을 묻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굉장히 복잡한 다학제적인 꼭 수학이나 물리를 이용하지 않은 다른 학문들을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이 아닌 내용은 한쪽으로 분리해내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본질이냐? 본질이 아니더라도 또 중요한 고려사항이면 문제에 포함시키는데 자, 여기까지 해보면 뭐 앞뒤가 좀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본질이 아니더라도 그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포함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문제 전체를 체계적으로 잘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핏 딱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 문제에서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 전체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통해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명확한 문장으로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지식,
첫째로 중요한 것은 지식이죠. 내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공학적인 지식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솔루션을 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경험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어떤 유연한 사고, 진짜 중요한 게 유연한 사고예요, 사실은. 어쩌면 유연한 사고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해결법을 제시를 할 수가 있죠.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뭐냐면 검색하는 기술이에요. 인터넷 검색하는 기술, 그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옆집 형한테 물어보면 대답은 빠를지 몰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답을 얻을 수도 있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신제품 시장 조사 과정, 이거 과정이 중요합니다. 번호 잘 보세요. 처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문제를 정의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전략적으로 개발한다. 전술하고 다른 점은 전략이라는 건 멀리 내보는 것이 전략입니다. 영어로 스트래티지. 전략이죠. 멀리 내다보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방향을 대충 설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를 조직화하고 검토한다. 그래서 2번, 3번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시장 조사 과정을 제대로 되는 거죠. 자, 문제 정의는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찾을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즉, 시장 조사에서 우리 목표가 뭔지, 무엇을 찾을 것인지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 문제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 자, 우리가 전화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는 도중에 다른 전화가 오면 다시 홀드하고 다시 듣고 싶어요. 아니, 다시 이제 통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회로도로 그린다든지 또는 어떤 순서도로 그린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공학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주 목적 등을 설계자의 언어로 만들어야 된다. 설계자의 언어라는 게 바로 공학적인 기호라든지 표현이 되죠. 고객들의 전략 개발에 있어서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설문조사 이런 거죠. 전화 인터뷰, 면담, 토론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과보다는 문과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어떤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정보의 조직화 및 검토에 있어서는 정보를 얻기 위한 방안 및 고객의 요구 조건들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정리하여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일목요연한 어떤 표라든지 그런 목록으로 만들어야지, 도표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서술식으로 막 써서는 제대로 된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자, 문제 정의 시 요구 주의사항입니다. 아까 1단계가 문제 정의였죠. 최종 소비자만이 고객이 아니고요. 제품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어느 단계에서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저 또는 커스터머 또는 고객이라는 말입니다. 자, 모든 가능성 있는 고객들을 정리한 후에 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물건에 따라서 유저가 다른 경우가 있죠.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핸드폰이 대리점에서 팔릴 때까지는 그 대리점의 주인이나 점원들이 유저가 되겠죠. 그리고 이 팔리고 난 다음에는 주인이 생기죠. 주인이 생기죠. 그다음 다 수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누가 수거를 하죠. 수거를 하게 되면 또 주인이 바뀌죠. 자, 그런 고객들의 어떤 단계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고객의 개인 면담이라든지 분야별 핵심 고객과 토론 또는 전화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가지고 싶은 물품들의 목록을 만든다. 중요합니다. 유사 제품들에서 불만족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도 훌륭한 요구사항이 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뭘 조사하면 됩니까? 유사 제품들을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유사 제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물건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화 인터뷰는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길거리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자, 전화 인터뷰나 설문조사 모두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편견이 들어가면 약간 바이어스된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 문항 개발 시 주의사항. 테스트용을 만들어서 가까운 친구나 소규모 집단에 먼저 실시하여 요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미리 관찰한다. 이건 시험을 한번 해본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이슈만 다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복잡하게 물어보면 대답이 다 다양하잖아요.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정문은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한다. 되도록이면 어떤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때로는 한 번씩 비슷하거나 상반된 질문을 통하여 한번 물어보면 또 한번 물어봐요. 응답자가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심리검사나 이런 거 하면 보통 이런 시험 문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 제품 관련하여 이제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장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제품 자체와 그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자, 업체가 소속된 산업계의 동향, 시장 동향이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의 경제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바로 기존 제품 관련 정보 획득인데,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발표 같은 거 하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정보의 소스, 정보 원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것은 국내에 특허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대해서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업체 정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통계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산업체 정보,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산업군이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이 이미 분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전개 단체라든지 전문 조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장 조사 보고서들이 인터넷에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시장 정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나이스 신용정보, 예를 들어서 국외에는 무디스라는 회사가 있죠. 전문적으로 이러한 어떤 제조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시장 정보를 보다 세계적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특허 검색에 의한 정보 수집. 자, 특허 검색은 이제 제품의 제품 기능의 작동 원리나 디자인 측면에서, 원리나 디자인 측면에서 특허권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 특허라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배타적인 독점권이죠. 따라서 어떤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낸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미 낸 아이디어고 또 그 사람이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특허에 기재된 내용이야말로 여기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특허를 낸다 하면서 그 기준을 굉장히 잘 정의해 놓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잘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 특허의 청구항을 읽어보면 이건 최고의 정보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문제를 누군가가 이전에 고민을 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정답이기 때문에 일종의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또한 이 공부를 통해서 이거보다는 또 더 발전된 이런 대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허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특허라는 것은 어떤 발명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법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 법 어기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거 침해하면. 만약에 침해할 경우에는 적당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실용특허라는 것은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다루는 특허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실용특허다, 설계특허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특허라는 것은 기술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특허입니다. 자, 어떻게 수행되는지 방법을 중시하는 건 실용특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특허는 설계특허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허라는 것이 아주 자세한 어떤 설계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 수준인데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 때 이런 아이디어가 적용되도록 하는 이런 설계특허도 충분히 특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특허를 내야 되고요. 첫째는. 그 다음에 남의 특허를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걸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자, 특허 검색 관련 웹사이트는요. 나중에 한번 보시겠지만 한국에서는 특허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키프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키프리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특허청 US라는 것은 뭡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죠. PTO. 이게 특허가 영어로 패튼이에요, 패튼. 패튼 오피스. 특허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순서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순서도가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이해를 한번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첫째, 주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 항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항을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뭐 키프리스나 USPTO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이건 인터넷에 사이트에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검색식을 넣는데 이 검색의 항목 이로부터 검색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한번 검색을 해봅니다. 한번 시험 삼아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평가해보고 괜찮으면 뭐 앞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고쳐가지고 다시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본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내 검색 결과가 과연 유효한지를 여러분들이 고찰을 해야죠. 이것으로부터 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끝냅니다. 근데 실제로 하는 건 이거예요. 검색 항목이 결정이 되면 검색식이 만들어지고 이 검색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얻어서 이걸 평가하고 정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